톱카피 궁전, 콘스탄티노플, 1595년 3월, 황실 후궁의 어스름한 방에서 사피에라는 젊은 첩이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쥐고 있다. 대리석 복도에서 발소리가 메아리친다. 술탄 메흐메트 3세가 왕위에 오른 지 사흘이 지났다.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명의 형제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한 지 사흘, 이제 내시들이 죽은 왕자들의 아들을 품은 임신한 후궁들을 데리러 오고 있다. 흑인 최고 내시가 손에 비단끈을 쥐고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궁정 경비병들이 돌로 무게를 잡은 빈 자루를 들고 있었다. 사피에는 즉시 이해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임신한 첩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말살된다. 그들의 시신은 보스포루스 해협에 가라앉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새 술탄의 통치를 위협하기 전에 제거된다. 오스만 역사가들이 하렘 재편성과 왕조 안보 조치로 기록한 것은 제국 적들조차 경악할 만큼 잔혹한 체계적 학살 프로토콜을 은폐한 것이었다. 19세기에 유럽 대사들의 비밀 서신이 해제되면서 제국 하렘에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음이 드러났다. 정확히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아이를 낳지 않는 한 말이다. 이것은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자궁이 정치적 무기가 되는 궁전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후계자를 임신하면 왕태후의 자리에 오를 수도, 무게추 달린 자루에 담겨 익사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오스만 궁정 내 임신한 후궁들을 지배한 공포의 규정을 파헤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역사가 묻어버리려 했던 권력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댓글로 다음에 어떤 제국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주길 바라시는지 알려주세요. 오스만 제국은 4세기 넘게 세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톱카피 궁전이 있었고 황실 하렘에는 술탄에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쾌락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임신이 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결과를 동반하는 엄격히 통제된 기관이었습니다. 하렘은 잔혹한 위계질서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최상위에는 발리데 술탄이 있었고 그 아래 술탄의 정실 부인들이, 그 다음에는 총에 받는 첩들이, 마지막으로 수백 명의 노예 여성들이 술탄과의 단 한 번의 밤을 기다리며 영원히 운명을 바꿀 기회를 노렸습니다. 내시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임신은 즉시 발리데 술탄에게 보고되었고 그녀가 첩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스만 법은 자동적인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술탄의 아들은 정실 부인이든 첩이든 이론상 누구나 왕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영원한 왕조적 불안감을 낳았다. 술탄이 죽으면 콘스탄티노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왕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형제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1478년 메흐메트 2세가 제정한 형제 살해법은 이렇게 명시했다. 내 아들 중 누가 술탄의 자리를 물려받든 세계 질서를 위해 형제들을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임신한 첩은 잠재적 혼란의 씨앗이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경쟁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술탄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죽으면 그녀의 아들은 표적이 되었다. 새 술탄이 권력을 잡으면 그녀의 임신은 살아있는 위협, 언젠가 그의 통치에 도전할 수 있는 태아 왕자를 의미했다. 해결책은 체계적이고 잔혹했다. 위협이 숨쉬기도 전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콘스탄티노플 주재 베네치아 대사들은 상세한 비밀 보고서를 유지했다. 이 공문들은 밤중 익사, 하렘 숙청, 불편한 임신 제거를 충격적인 구체성으로 묘사한다. 오스만 궁정기록부에는 암호화된 항목이 남아있다. 옛 궁전으로 이송, 영원한 안식으로 이송, 바다로 인도, 처형을 은유하는 관료적 표현들이다. 1595년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 이양기 중 하나였다. 술탄 무라드 3세가 사망하며 여러 첩 사이에서 낳은 103명의 자식을 남겼다. 그의 아들 메흐메드 3세는 즉시 19명의 형제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오스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왕실 내 살육이었다. 형제들의 임신한 첩들이 다음 표적이 되었다. 마흐무드 왕자를 모셨던 체르케스인 첩 사피에는 숙청이 시작될 당시 임신 5개월이었다. 사피에는 17살이었다.
체르케스 마을 습격 당시 포로로 잡혀 14살의 오스만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 창백한 피부, 녹색 눈, 금발이라는 미모 덕분에 그녀는 값비싼 노예가 되었다. 황실 하렘에 매입된 그녀는 음악, 시, 유혹술을 배웠다. 2해 동안 수백 명의 여성들 사이에서 살며 왕자와의 단 한밤을 꿈꿨다. 기회는 1594년 라마단 기간에 찾아왔다. 마흐무드 왕자가 하렘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왕자를 모시도록 선택된 것이다.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몇 주 만에 궁정 의사들이 그녀의 임신을 확인했다. 마흐무드는 그녀에게 이크발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더 나은 것처로 옮겼다. 그녀는 비단 옷과 보석, 하인들을 받았다. 파괴된 마을 출신 노예 소녀에게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위의 상승이었다. 그러나 오스만 정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마흐무드 왕자는 총애받는 아들이 아니었다. 술탄 무라드 3세의 건강이 악화되자 궁궐은 음모로 들끓었다. 후궁들은 다가올 일을 직감했다. 술탄이 죽으면 단 한 명의 왕자만 살아남을 것이었다. 1595년 1월 16일 술탄 무라드 3세가 사망했다. 메흐메드는 몇 시간 만에 권력을 장악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19명의 형제 모두를 처형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들은 귀머거리이자 번거리인 사형 집행인들에 의해 비단끈으로 목이 졸려 죽었다. 궁정연대기 기록자는 이를 냉혹한 관료주의로 기록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법과 관례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처형은 왕자들에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수석 흑인 내시가 새 명령을 받았다. 죽은 왕자들의 모든 임신한 첩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사피에의 이름은 제거 대상으로 표시된 27명의 여성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이었다. 사흘 동안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자라는 아이가 자신의 사형 집행장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왕자 처형 다음 날 아침 흑내시 총감은 모든 첩과 그들의 상태를 기록한 명부를 들고 궁정 서기관들과 함께 후궁으로 들어섰다. 임신한 여성들은 궁정 의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후궁은 꼼꼼한 의료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임신한 각 첩의 이름 옆에는 붉은 도장이 찍혔다.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옛 궁전으로 이송된다고 통보받았다. 옛 궁전은 피난처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알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정면으로 지나야 했다. 이는 즉흥적인 잔혹함이 아니었다. 수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의식이었다. 오스만 궁정 규정은 계승 후 후궁 재편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고 있었다. 문서들은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불편한 임신은 신중히 처리해야 했다. 방법: 밤중에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익사시키는 것. 집행자: 수십 년간 이 임무를 수행해온 신뢰받는 내시들, 도구, 목 졸라 죽이는 비단끈, 시체 처리용 무게추 달린 자루,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배. 베네치아 대사 오타비아노 보는 1608년 비밀 공문에서 이 과정을 기록했다. 새 술탄이 즉위하면 죽은 왕자들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은 밤중에 물가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돌을 넣은 자루에 넣어 깊은 물속으로 던져져 경쟁자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 궁정은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했다. 공식 처형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단순히 명부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한 줄로 지워지고 사망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사피에와 다른 6명의 임신한 첩들은 밀폐된 방에 모였다. 모든 출구에 경비병이 배치되었다. 내시장은 관료적인 냉담함으로 그들의 운명을 설명했다. 그들은 죽은 반역자의 피를 이어받았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술탄의 통치를 위협했다. 법은 그들의 제거를 요구했다. 어떤 여성들은 빌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울었다. 한 명은 임신 말기에 가까워 쓰러졌다. 그녀가 가장 먼저 끌려나갔다. 임신 후기라는 이유로 자비는 없었고 출산 전 위협을 제거하려는 급박함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격리되어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제공받았다.
이는 무작위적인 잔혹함이 아니라 실용적인 조치였다. 쇠약해진 여성들은 처형 과정에서 덜 저항했다. 궁정은 반복을 통해 효율성을 터득한 것이었다. 세 번째 밤, 도시가 잠든 사이 처형이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궁전벽 근처에 밀폐된 안뜰로 한 명씩 끌려갔다. 그곳에서 목격 사실을 증언할 수 없는 귀머거리 번거리 처형인들이 실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목 졸라 죽이는 방식이었다. 피도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비명도 시체 외의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각 여성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이 졸린 뒤 무게추 달린 자루에 담겼다. 자루들은 덥게 달린 수레에 실려 어둠 속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운반되었다. 해류가 가장 강한 특정 지점에서 자루들은 물속으로 던져졌다. 몇 분 안에 흔적도 없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일부 임신한 첩들에게는 저항하려던 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비하면 익사는 오히려 자비였다. 목록에 오른 두 여인이 탈출을 시도했다. 하급 내실을 매수해 궁궐 정원을 통해 도망치려 했으나 몇 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들의 처벌은 경고의 의미로 설계되었다. 그들은 신속한 목 졸림을 허락받지 못했다. 대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궁궐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최대의 고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강제 낙태를 당했다. 궁중 의사들은 갈고리와 부식성 물질을 사용해 임신 상태를 파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의식을 유지한 채 고통을 겪었다. 기록에 술탄의 자비를 거역한 체르케스인으로만 언급된 한 여성은 낙태를 견뎌냈으나 불임 상태가 되었고 신체도 훼손되었다. 그녀는 고의로 생명을 유지된 채 다른 하렘 여성들에게 저항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로 전시되었다. 그녀는 감염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하렘의 가장 낮은 구역에서 3년을 더 살았다. 다른 한 여성은 시술 중 사망했다. 그녀의 시신은 매장되지 않고 불태워졌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최악의 지옥이었다. 사피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3일째 밤 내시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마당으로 걸어갔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목에 감긴 비단끈이 조여질 때 배에 손을 얹었다고 증언했다. 태아를 지키려는 마지막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녀의 시신은 3주 후 우스쿠다르 근처 해안가에 밀려온 채 발견되었다. 무게추 달린 자루가 바위에 찢겨져 있었다. 현지 어부들이 발견을 신고했다. 궁정 관리들은 그녀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정신 이상에 걸린 첩이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실로 기록되었다. 그녀가 품고 있던 태아 왕자는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사피에는 메흐메트세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제거된 27명의 임신한 첩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발성 숙청이 아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거의 모든 왕위 계승 후 유사한 하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500명 이상의 임신한 첩들이 처형당했다. 1648년 술탄 이브라힘 폐위 후에 왕위 계승은 특히 잔혹했다. 이브라힘은 수십 명의 첩들과 자식을 낳았다. 그가 전복되어 처형되자 후계자 메흐메드 4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임신한 여성 18명을 익사시키도록 명령했다. 베네치아 기록은 다음 날 아침 보스포루스 해협이 추를 단 자루들로 가득했다고 묘사한다. 오스만 궁정 기록부는 이러한 처형을 숨기기 위해 정교한 완곡 어법을 사용했다. 영원한 평화로 이송됨, 바다의 품에 안김, 세속적 의무에서 해방됨, 체계적인 살인을 가린 관료적 시적 표현이었다. 외국 대사들의 비밀 서신과 교차 참조했을 때만 진실이 드러났다. 모든 임신한 첩들이 처형된 것은 아니었다. 새 술탄의 아이를 가진 자들은 살려두었다. 그들의 임신은 죽음의 선고에서 황금 티켓으로 돌변했다. 그러나 생존은 또 다른 공포를 동반했다. 이 여성들은 잘못된 왕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친구와 경쟁자들이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들의 생존이 순전히 우연임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생존자들은 궁정 의사들이 하렘병이라 부르는 증상을 보였다. 심각한 우울증, 식사 거부, 물에 대한 강박적 공포. 일부는 생존자 죄책감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보스포루스 해협에 몸을 던졌다. 이 관행은 1648년 메흐메드 4세 술탄이 강력한 어머니 투르안 술탄의 영향으로 임신한 첩들의 처형을 폐지하면서 공식적으로 끝났다. 대신 그들은 구궁지우공으로 유배되었고 그들의 아이들은 왕실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 채 무명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심리적 상처는 지속되었다.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황실 하렘에서의 임신은 기쁨보다는 공포와 연관되어 있었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 역사는 황실 후궁을 사치와 영향력의 장소로 묘사했다. 후궁들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며 미래의 술탄을 키우는 곳이었다. 임신한 여성들의 체계적 제거는 각주로 축소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었다. 심지어 이스탄불의 현대 박물관들조차 후궁 생활을 미화된 버전으로 전시한다. 비단 옷과 보석으로 장식된 방들을 보여주면서 그 금박 벽 너머에서 운영되던 익사의식은 생략한다. 오스만 첩들의 임신 운명은 절대 권력 체계에서 생식 능력이 어떻게 무기로 전락하는지 보여준다. 혈통에 의존하는 계승 구조에서 여성의 몸은 전장이 된다. 임신은 생물학적 기능에서 정치적 위협으로 변모하며 자궁 자체는 여성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힘에 따라 권력의 통로가 되거나 사형 선고가 된다. 사피에와 그녀와 같은 수백 명의 여성들은 보스포루스 해협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부에서 지워졌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했으며 존재는 궁정 장부의 암호화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외국 대사들의 공문, 궁정 의사들의 기록, 가끔 해변에 밀려온 시신들은 그들의 고통을 증언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 숨겨진 현실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렸다면, 제국 계승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산이 드러났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공식 역사가 묻어버리려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다음에 어떤 제국의 여성 대우를 조사해 주길 바라는지 알려주세요. 보스포루스 해협은 여전히 궁전벽을 스쳐 흘러가며 그 물결 속에 비밀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들은 아무리 무거운 자루를 깊숙이 던져 넣어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